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당신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좀 자세히 보려고 하는데요. 특히 요즘 많이들 이야기하는 선심성 공약 문제하고 이게 또 인플레이션 위험이랑 어떻게 연결되는지 좀 깊게 파헤쳐 보려 합니다. 네, 특히 그 한국은행 컨퍼런스에서 나온 분석이 있더라고요. 이걸 중심으로 해서 대규모 정부 지출 약속이 우리 경제, 특히 물가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게 오늘 저희 목표입니다.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반갑습니다. 시기적으로도 참 중요한 때인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모두 지난 몇 년간 고물가 때문에 힘들었고 또 선거 앞두고 이런저런 공약들이 막 쏟아지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경기 부양 목소리랑 물가 안정 목소리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을 거냐, 이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죠. 네, 그럼 먼저 좀 큰 그림부터 봐야 할 것 같은데요. 마침 그 하는 컨퍼런스에서 프란체스코 비앙키 교수가 이 부분을 딱 분석했더라고요. OECD 국가들 코로나 때 재정 지출 많이 늘렸는데 이게 물가에 어떤 영향을 줬다고 분석했나요? 아, 네. 그 비앙키 교수 분석은 상당히 좀 직접적입니다. 그래요? 네. 2020년에서 2023년 사이에 OECD 회원국들 물가 많이 올랐잖아요. 네, 엄청 올랐죠. 그 상승분의 상당 부분이 정부 지출 증가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아, 정부 지출 때문에. 네. 이게 그 노벨 경제학상 받은 크리스토퍼 심스 같은 학자들이 말하는 재정 인플레이션 이론하고도 연결되는 지점인데요. 재정 인플레이션이요. 그게 뭔가요? 좀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그러니까 정부가 세금을 더 걷는 것 없이 그냥 빚내서 돈을 막 풀겠다고 하면요. 사람들이 그럼 나중에 세금을 더 내거나 아니면 물가가 올라서 이 빚을 갚겠구나, 이렇게 예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아하. 그 기대 심리 자체가 현재의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와, 그럼 정부가 돈 푼다고 그냥 말만 해도 뭐랄까 실제로 돈이 돌기 전부터 물가가 움찔할 수 있다는 거네요. 이거 되게 흥미로운데요? 네,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걸 우리 한국 상황에 한번 적용을 해보죠. 우리나라도 뭐 2022년에 5.1%, 작년엔 3.6%, 이렇게 한국은행 목표치 2.0%보다 훨씬 높았잖아요, 물가 상승률이. 맞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에는 또 다른 면도 있어요. 이게 국가 부채 부담을 실질적으로 좀 줄여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부채 부담을 줄인다고요? 그건 무슨 말씀이세요? 아, 예를 들어서요. 정부가 100억 원 빚을 졌다고 쳐보죠. 네. 근데 물가가 2배로 뛰었어요. 그러면 갚아야 할 돈은 여전히 100억 원이지만 그 100억 원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의 양, 그러니까 돈을 실질적인 가치는 절반으로 뚝 떨어지는 셈이죠. 아, 액수는 같은데 돈의 힘이 약해지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찰스 구타트 교수 같은 일부 전문가들은 국가 부채 비율이 너무 높으면 정부가 그 부담을 좀 덜려고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을 그냥 내버려 두거나 심지어 선호할 수도 있다, 이런 지적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마침 우리나라 국가부채 얘기가 나왔는데 IMF 추정치를 보니까 올해 말에요. 우리나라 GDP 대비 일반 정부 부채, 그러니까 D2라고 하죠. 중앙정부, 지방정부, 비영리 공공기관 빚 다 합친 거요? 네, D2. 이게 54.5%가 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비교 대상인 비기축 통화국 10개의 나라 평균이 54.3%인데 이걸 처음으로 넘어서는 수준이라고요? 네, 맞아요. 그 점이 중요합니다. 부채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 거죠. 그러니까요. 바로 그 점 때문에 선거철에 나오는 공약들이 더 주목을 받는 겁니다. 당신께서 주신 자료에도 보면 수십조 원 규모 추경 이야기 나오고 또 후보에 따라서는 수백조 원이 넘는 돈이 드는 공약들도 언급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죠. 선거 때면 정말 큰 규모의 약속들이 나오죠. 근데 문제는 이 막대한 돈을 그럼 어떻게 마련할 거냐?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잘 안 보인다는 지적이 많은 거죠. 맞아요. 재원 마련 방안은 늘 논란이 되니까요. 물론 저희가 여기서 특정 후보나 정당의 공약을 평가하려는 건 전혀 아닙니다만 네, 그럼요. 아까 그 비앙키 교수 분석을 생각해 보면 이런 약속들이 만약에 결국 빚, 그러니까 국채 발행 같은 걸로 이행이 된다면 이게 물가에는 좀 부담이 될 수 있겠다. 이 점은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만약에 재원 마련 방안 없이 그냥 대규모 지출 계획만 앞세운다면 이건 결국 미래의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거죠. 어쩌면 한국은행이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서 간접적으로나마 이런 선심성 공약의 위험성을 좀 경고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까지 나오는 배경이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결국은 이게 경기 부양도 해야 하고 물가 안정도 시켜야 하는데 이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잡을 거냐 하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저희는 어떤 특정 정책을 지지하거나 비판하는 게 아니라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대규모 재정 지출 약속이 잠재적으로 어떤 경제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당신과 함께 살펴보려는 거고요. 네,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보면요. 결국 대규모 정부 지출, 특히 재원 마련 계획이 좀 불분명한 상태에서 빚에 의존하는 그런 지출은 인플레이션이라는 불씨를 키울 수 있는 상당한 위험을 안고 있다. 이 점인 것 같습니다. 네. 이건 뭐 최근 세계적인 경험이나 국내외 연구들을 통해서도 계속 확인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당신께서 관심을 가지고 보시는 여러 선거 공약들을 판단하실 때도 이 점을 꼭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던져보고 싶은데요. 인플레이션이 단기적으로 보면 정부 부채 부담을 명목상으로는 줄여주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실제 가치가 떨어지니까 근데 만약에 이런 물가 상승이 계속 이어진다면 사회 전체의 어떤 경제 활동이나 아니면 정부 정책에 대한 사람들의 신뢰, 이런 데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당장은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그런 비용은 없을지 한 번쯤 깊이 고민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